네, 두 번째는 ICBM SA 플랫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무엇의 약자일까요? ICBM. ICBM은 여러분 익숙하죠. 근데 이제 ICBM에 SA까지 붙여서 최근에는 ICBM SA 이 총 6개의 기반 어떤 플랫폼을 자주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I는요, 바로 IoT를 줄여서 I로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C는 클라우드입니다. 클라우드 컴퓨팅 C를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 B는요, 빅데이터의 B를 의미합니다. M은 뭘까요? 자, M은 우리가 익숙한 바로 모바일입니다. 모바일. 그래서 대표적으로 ICBM 이렇게 중요한 플랫폼으로 이렇게 기술로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 여기에 S 바로 Security 정보보호입니다. S 보호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죠. 그리고 마지막에 A가 붙었습니다. A는 지금 현재 굉장히 4차 산업혁명의 아주 주요 기술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바로 인공지능입니다. AI, Artificial Intelligence. 그렇게 해서 우리가 ICBM, SA 이 각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I, 바로 IoT입니다. 사물 인터넷에 우리가 줄여서 IoT라고 하는데요. 사물 인터넷을 어떠한 개념을 가지고 있냐면 이 IoT는요, ICT 환경을 기반으로 현실의 사물과 사물, 사람과 사물, 공간을 연결하는 그러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사물 인터넷의 핵심이 바로 통신, 센서 기술이라 볼 수 있겠는데요. 대표적인 게 이제 자율주행차, 그리고 스마트홈 가전제품이 대표적인 이 사물 인터넷 IoT의 제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5G의 시대의 사물 인터넷은요, 지구 전체를 연결하는 범위로 확대할 수 있다는 것이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IoT와 더불어 최근에는 IOST라는 게 있습니다. IoT에 T 앞에 S를 붙였죠. 이거는 바로 이 스몰, 좀 더 작은 사물이 아니라 소물 인터넷이라고 합니다. 소물 인터넷. 그래서 좀 더 저전력으로 저속, 저성능의 특징을 가진 사물들로 구성된 사물 인터넷이라고 해서 소물 인터넷입니다. 보통 10년 이상 장기간 활용해야 하므로 배터리 수명이 중요한데요. 그래서 저전력이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수도, 전기, 가스 등의 원격 검침, 그리고 저전력 블루투스, BLE 비컨 이런 것들이 이 소물 인터넷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 소물 인터넷을 위한 이런 통신 기술로는 이 저전력의 단거리 무선망인 블루투스, 지그비, 그다음 Z-Wave가 있겠고요. 그다음 저전력 광역 통신망으로는 IP 버전 6와 로라망, 로라라고 하는 망이 있습니다. 로라 네트워크, 그다음 협대역 사물 인터넷, 그다음 LTE cat.m1이 이 저전력 광역 통신망에 해당이 됩니다. 자, 다음으로는 사물 인터넷의 활용입니다. 위치 기반 서비스, 그리고 차량 관제, 원격 검침, 그리고 시설물 감시, 그리고 웨어러블 기기 등의 이 사물 인터넷이 활용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사물 인터넷 시장은요, 이 5G의 상용화를 계기로 급성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 사물 인터넷이 그 디바이스나 센서 기술로는 계속 지속적인 발전을 했는데 사실은 이 사물 인터넷도 기반이 되는 게 바로 인터넷이고, 그리고 인터넷과 이 센서 간의 그 소통, 그 통신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통신 속도를 이 5G부터 어마어마한 빠른 속도를 제공받기 때문에 이 5G 상용화를 통해서 마찬가지로 이 IoT 기술도 활용도 급성장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스마트 오피스입니다. 미래의 사무실로 5G, 그리고 AI, IoT, 보안, 그 다음에 증강현실, AR, 가상현실, VR 등 이런 첨단 ICT 환경의 집약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스마트 오피스가 곽광을 받고 있습니다. 5G를 통해서 사람과 공간, 그리고 디바이스, 센서 등이 서로 밀접하게 연결돼서 데이터를 송수신하고요. 그리고 시공간의 제약 없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스마트 오피스입니다. 근무자의 업무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도 있고, 그리고 기업체의 비용 전체를 절감할 수도 있고,
그리고 생산성 향상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는 그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각종 정보가 센서로 수집이 돼서요. 실시간으로 서버로 전송이 돼요. 그래서 수집된 데이터가 AI 기반 딥러닝 기술로 처리돼서 최적의 업무 환경을 제공을 해줄 수 있겠습니다. 자, 스마트 오피스에 이어서 스마트 공장도,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공장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기술인데요. 이 5G랑 그리고 첨단 ICT 환경을 접목해서 이 스마트 팩토리를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공장에선 당연히 이 다기능 협업 로봇, 그리고 유연 생산 설비, 그리고 자율주행 로봇, 그다음에 우리 AR 글래스, 그다음에 AI 비전 머신 등 이런 다양한 어떤 최신 로봇 기술들이 이 사람과 협업을 해서 생산성을 향상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연 생산 설비는 생산, 검수, 그다음 포장 등을 담당하는 이런 로봇 팔이 탑재된 모듈들이 모여서 하나의 제품 생산 라인을 완성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과 같이 이런 로봇 팔 하나만 이렇게 있는 그런 어떤 설비들을 이 스마트 팩토리에서 많이 구비를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테슬라의 공장은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어떤 조립 라인이 이런 로봇 팔에 의해서 자동화되어 움직이는 게 또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는 AR 글라스인데요. 이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글라스, 그 안경을 통해서요, 그 설비나 부품 정보 그리고 조립 매뉴얼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경만 쓰면요, 이 증강 형식을 통해 가지고 그 어떤 그 부품이 무슨 부품인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조립해야 되는지에 대한 단계도 이 안경에서 조그마한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혹은 AR 기능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안내를 받을 수 있겠죠. 조립하는 과정에서. 그 다음에 AI 비전 머신은요, 이 제품이 컨테이너 벨트를 지나가는 동안 이 다각도로 사진을 찍어서요, 클라우드 서버에 사진을 판독하고요, 제품의 결함 여부를 판단하는 그러한 기술입니다. 이거는 지금 많이 반도체나 이런 그 공장에서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제품이 이렇게 컨테이너 벨트를 통해서 지나갈 때마다 카메라를 통해서 이 제품의 어떤 결함 여부를 실시간으로 판단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인데요. 자, 대표적인 클라우드 컴퓨팅 바로 C, 우리가 이 ICBM SA 기술 플랫폼 중에서 또 중요한 그런 인프라 관련된 기술입니다. 이 클라우드 컴퓨팅은요, 분산된 컴퓨터 자원들을, 여러 컴퓨터 리소스들을요, 그 버추얼라이제이션, 가상화 기술을 통해서 이 통합하여 제공하는 기술이 바로 클라우드 컴퓨팅입니다. 이 개인이나 기업의 컴퓨터에 저장된 다양한 프로그램 그리고 문서를요, 이 중앙 컴퓨터, 바로 데이터 센터에 저장을 하는 거죠. 기업 내부에 서버가 있고, 그다음 저장 장치를 이 기업 내부에 있는 서버나 저장 장치를 이제 우리가 소유하지 않고 데이터를 외부 기관에 위탁해서 처리하는 그런 아웃소싱 대여 서비스도 이렇게 클라우드 컴퓨팅 중에 서비스로 존재합니다. 자, 클라우드 컴퓨팅은요, 여러분들이 이미 많이 사용하고 있는 클라우드 백업 기능들,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뭐 구글 드라이브나 이런 공간을 우리가 대여해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클라우드 백업, 뭐 드랍박스, 그다음에 G 드라이브, 그다음에 클라우드 플랫폼은 GCT 같은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그리고 그 우리가 아마존의 인프라스트럭처 애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그런 플랫폼들 많이 존재하죠. 그게 이제 AWS죠. 아마존 웹 서비스. 그다음에 개방형 클라우드도 존재하고요. 그다음 클라우드 애플리케이션, 이거는 이제 소프트웨어 애저 서비스로 뭐 예를 들어 salesforce.com 같은 이런 업체들이 클라우드 애플리케이션, 클라우드 내에서 존재하는 사용할 수 있는 그런 ERP나 이런 것들을 제공해주고 있고요. 클라우드 스토리지도 클라우드 스토리지가 오히려 구글 드라이브에 좀 더 적합하겠네요. 구글 드라이브, 드랍박스 이런 것들. 그다음 폐쇄형 클라우드는 그 기업 내부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좀 폐쇄 형태를 가지는 그러한 용도로 쓰는 그런 서비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는 SaaS가 있습니다. 소프트 애저 서비스. 자, 이렇게 해서 다양한 클라우드 컴퓨팅 관련 기술들이 있는데요.
음, 그래서 여기 이제 우리가 클라우드에 on premise 이 설치형 클라우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폐쇄형 클라우드 이 두 가지로 좀 구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개념은요, 클라우드 환경에는 좀 대비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소유한 서버를 직접 설치, 운영하는 이런 전통적인 방식이고,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이 등장하기 이전에는 이런 기업의 기반 시설 구축에 주로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당연히 운영의 복잡성은 낮지만 시스템 구축에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한번 하면 설계 변경이 어렵기 때문에 한번 설치할 때 제대로 좀 구성해서 설계해서 반영을 해야 되고, 그리고 설비 투자에 수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그런 또 문제가 있죠. 그런데 이 개방형 클라우드 서비스가 이제 등장함에 따라서 많은 이 기관이나 기업들이 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개방형으로 사용하려고 이제 도입을 하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점차 폐쇄형은 사라질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지만, 그런데 아직까지도 보안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방형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하면 그 클라우드 서비스가 뭐 문제가 생기거나 보안에 대한 어떤 이슈가 발생하거나 데이터가 뭐 노출이 되거나 뭐 이런 위협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이 폐쇄형 방식을 사용하는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기존 ICT 환경의 배경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자, 국내 기업들이 이제 기존 ICT 환경의 우선순위보다 민첩성, 그리고 유연성, 대응력을 더 중요하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지보수, 관리 체계가 달라져서 이 돌발 상황, 그리고 장애가 일어났을 때 대응이 느리고 기반 시설 관리와 운영에 많은 비용이 발생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기업들의 이제 ICT 환경은 이 가상화 속도가 늦어져서 클라우드 도입이 늦춰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 그리고 하이퍼 컨버지드 인프라, 바로 HCI의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하이퍼 컨버지드 인프라는요, 기존의 하드웨어 중심인 데이터 센터 환경을 좀 관리 복잡성, 그리고 낮은 확장성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으로 이렇게 탄생을 했고요. 그래서 ICT와 클라우드 환경을 좀 단순화하는 그런 소프트웨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고도의 통합 플랫폼으로 메인 프레임과 구별이 좀 되고, 그리고 클라우드 환경의 많은 기능을 확장과 관리가 용이한 그런 온프레미스 환경으로 복제할 수 있다는 그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버에 소프트웨어를 탑재하고 그 다음 클라우드 환경에서 하드웨어 플랫폼을 연동하는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가상화 기술을 기반으로 컴퓨팅, 스토리지, 그리고 네트워크와 같은 기본적인 시스템 관리를 고도로 자동화된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할 수 있는 그러한 기술입니다. 자, 다음은 SaaS입니다. SaaS, 소프트웨어 애저 서비스인데요. 이 SaaS는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솔루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소프트웨어의 다양한 기능 중에서 사용자가 원하는 것만 서비스하는 그런 소프트웨어 배포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USB 메모리 등 이런 물리적인 저장 장치를 사용하지 않고 파일을 저장할 수 있고요. 그리고 사용성이 우수하고 그 다음에 계속 최신 업데이트를 빠르게 제공받을 수 있게 됩니다. SaaS는 근데 기반이 바로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인터넷 접속이 가능해야만 사용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오픈된 어떤 데이터의 노출 위험이 이 SaaS를 통해서 내 데이터가 혹은 자사의 데이터가 다른 곳에 외부에 노출될 수 있다는 그런 위험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인프라스트럭처 애저 서비스입니다. 이 인프라스트럭처 애저 서비스는요, 업체가 제공한 환경에서 필요한 기반 시설을 선택하고 OS와 애플리케이션 직접 관리하는 그러한 기능입니다. 말 그대로 이 인프라, 우리가 필요한 다양한 어떤 인프라스트럭처가 존재하는데요. 이 인프라스트럭처를 내가 서비스 형태로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CPU는 몇으로, 그리고 램은 몇으로, 하드는 용량을 몇으로, 하드 속도는 얼만큼의 속도를 가지는 이런 어떤 내가 원하는 스펙을 정의하고요. 그 스펙에서 내가 원하는 OS랑 애플리케이션을 직접 설치해서 동작시켜서 관리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서비스입니다. 물론 이제 관리 측면에서 개발자와 관리자의 역할을 분담시킬 수도 있게 되고요.
그리고 사용자가 가상 서버의 하위 레벨에 대해서는 고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직접 접근하거나 제어할 수 없다라는 그런 단점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플랫폼 애저 서비스입니다. 플랫폼 애저 서비스. 이 플랫폼 애저 서비스는요, 개발자가 애플리케이션을 작성하는 데 필요한 이런 표준화된 플랫폼, 환경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가상화된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 등을 필요에 따라서 제공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모든 개발과 관련된 환경 및 프로세스를 제공을 해줍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하드웨어 시스템을 고려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개발하는 게 가능하고, 그리고 개발을 빨리 해서 서비스로 제공할 수도 있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애플리케이션과 플랫폼이 함께 제공되는 형태라서요. 다른 플랫폼으로 이동하는 것은 조금 어려운 그런 서비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엣지 컴퓨팅입니다. 엣지 컴퓨팅. 이 다양한 단말기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요, 우리가 이 인터넷을 통해서 이 클라우드 같은 중앙 집중식 데이터 센터로 전송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가 발생한 그곳에서 혹은 그 근처에서, 그 근처 근거리에서 실시간으로 처리하는 기술을 엣지 컴퓨팅이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중앙 집중식 클라우드랑은 조금 차이가 있는 상반된 그런 기술이라 볼 수 있겠는데요. 우리가 클라우드까지 뭔가 전송을 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고, 클라우드에서 이 처리된 결과를 다시 받기까지는 또 통신 어떤 실시간으로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는 그 통신 오버헤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간 단계에서 바로 이 데이터 송수신 과정에서 잠복 시간도 줄이고 실시간으로 분석 결과를 도출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엣지 컴퓨팅을 이제 최근에 많이 언급해서 사용을 하는데요. 그래서 데이터 용량이 폭증하는 이런 사물 인터넷에 적합한 데이터 전송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많은 스마트 센서, 그다음 스마트 디바이스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수집되는 다양한 데이터들을 바로 클라우드에 저장해서 거기서 뭔가 분석을 하거나 하는 게 아니라 이 엣지 컴퓨터, 바로 이 중간 단계에서 데이터를 일부 이렇게 분석을 하거나 원하는 어떤 결과를 처리한 다음에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분석 결과는 분석 결과대로 보고, 그리고 데이터는 이제 추후에 통합하기 위해서 클라우드 환경에서 기존 것까지 다 히스토리로 관리하면서 통합을 하는 과정으로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엣지 컴퓨팅을 쓰다 보니까 이 수집되는 현장 또는 주변에서 곧바로 데이터를 분산 처리하고 이 연산 결과를 적용하는 게 가능해지는데요. 그래서 이 데이터 센터로 데이터를 전송해서 처리 결과를 기다리는 대기 시간, 이런 딜레이가 감소되고, 그리고 운영 비용도 절감되는 그런 효과를 누릴 수 있겠습니다. 결국엔 여기 이 밴드위스 세이빙이 가능한 거죠. 이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에 물론 우리가 뭔가 데이터를 통합해서 저장하기 위해서 클라우드 데이터를 이용할 수도 있겠는데, 그 전에 엣지 클라우드 단계에서 엣지 컴퓨팅으로 실시간으로 처리를 해주고, 여기에 발생되는 이 큰 어떤 딜레이를 우리가 방지할 수 있겠죠. 향후에 이 엣지 컴퓨팅은요, 자율주행차, 그리고 원격 의료, 그다음 스마트 팩토리, 그리고 게임 산업 등 방대한 용량의 데이터 전송이 발생하는 이런 분야에서 사용 가능한 그런 전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량의 IoT 기술이 적용되는 그런 스마트 시티 시대에 엣지 컴퓨팅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죠. 그래서 하다못해 모바일 엣지 컴퓨팅이라는 기술이 또 탄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바일, 우리가 다양한 어떤 통신을 하기 위해서 세워지는 그 기지국이 있죠. 그래서 기지국의 컴퓨팅 시스템을 구축하는 그런 기술로 모바일 엣지 컴퓨팅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지국이랑 교환국에 대용량 컴퓨팅 서버를 배치를 해놓고 그 네트워크 환경에서 초저지연 그리고 대용량 초고속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로 발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엣지 컴퓨팅 살펴봤는데요. 우리가 이 영상 하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빅데이터. 자, 그 다음에는 빅데이터입니다. AI World. 안녕하세요, 여러분. 빅데이터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빅데이터, 말 그대로 다양한 형태를 가진 수많은 데이터들의 집합인데요. 이 데이터는
우리 생활뿐 아니라 정치, 사회, 경제, 문화, 과학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쌓이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많은 데이터들이 매일매일 생겨나고 있다는 사실. 너무 많긴 많네요. 학자들은 이렇게 끊임없이 쏟아지는 빅데이터를 인공지능 기술 중 하나인 머신러닝을 사용하여 의미 있게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와, 정말 대단해요. 그리고 이 기술로 빅데이터를 활용해 누가 어떤 상품을 살지, 어떤 음악과 영화를 좋아하는지 미리 예측해서 다양한 준비가 가능해졌죠. 하지만 이렇게 한쪽의 데이터로만 결과값을 예측하면 잘못된 상품이나 콘텐츠를 추천해줄 수도 있습니다. 정말 난처한 선물이네요. 이렇게 빅데이터를 활용해 개인뿐 아니라 시간대별 교통체증, 전염병 확산 경로 예측 등 많은 분야에서 다양한 서비스와 제품이 개발되어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빅데이터는 우리의 현재를 가늠하고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소중한 자산이 되고 있습니다. 빅데이터의 가치가 높아질수록 우리가 만든 데이터에 대한 주권뿐만 아니라 데이터를 잘 저장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겠죠? 지금까지 빅데이터였습니다. 네, 이렇게 빅데이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정의를 살펴봤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ICB, B까지 왔습니다. I는 IoT, C는 클라우드, 그래서 클라우드 컴퓨팅, 에지 컴퓨팅 이런 걸 살펴봤는데, 그 다음에 ICB, 바로 B, 빅데이터입니다. 빅데이터는 굉장히 또 중요한 그런 기술인데요. 결국엔 우리가 이 IoT든 다양한 스마트 센서든 그리고 사람들을 통해서 나오는 그런 수많은 어떤 이 데이터들이 결국엔 분석이 가능해야 되고 그거의 가치를 발견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 빅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한 기술로 지금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빅데이터의 속성을 살펴볼 텐데요. 지금 현재 빅데이터는 이 다양한 속성들을 여러 가지의 부위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용량, 볼륨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데이터의 크기를 말하고요. 테라, 페타, 엑사, 제타바이트 이상의 데이터의 속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빅데이터는 쌓이면 쌓일수록 계속 이 누적이 돼서 데이터 크기는 점차 지속적으로 이 용량이 증가되는 추이를 보이겠죠. 그 다음에는 속도입니다. 속도는 대용량의 데이터를 얼마나 빠르게 처리 분석하는가에 관련된 속성이에요. 그래서 빅데이터에서는 이 대용량의 이 데이터를요 빠르게 처리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근데 그거를 어떻게 빠르게 처리할 것인가, 분석할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또 속성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양성입니다. 다양성은요 이 데이터도요 어떤 형태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정형 데이터냐, 비정형 데이터냐, 반정형 데이터냐 이런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를 수용하는 이런 속성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이 정형화 정도에 따라서 세 가지 정형, 반정형, 비정형으로 나눠지는데 지금은 정형 데이터보다는 이 비정형의 데이터가 많이 증가되는 추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비정형 데이터는 정형과 달리 정형은 이제 테이블 형태인데 비정형은 주로 우리 텍스트 그리고 음성, 영상과 같은 동영상과 같은 이런 비정형 데이터를 의미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신뢰성입니다. 신뢰성은요 이 데이터에 부여할 수 있는 신뢰 수준에 대한 속성이에요. 그래서 이 데이터가 과연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가 맞는지 그런 신뢰성이 또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치입니다. 가치는 빅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해서 이 시스템을 구현하는 비즈니스적 유용성에 대한 속성입니다. 결국엔 이 빅데이터를 잔뜩 모아도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의미 있는 어떤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면 오히려 빅데이터가 아니라
빅 가비지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엔 이 가치를 발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빅데이터에 대해서 가치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그런 형태, 그런 데이터를 수집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확성인데요.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의사결정을 내리는 그 속에서 타당한 데이터의 여부를 판단하는 그런 속성입니다. 정확성은 굉장히 또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휘발성입니다. 데이터의 저장 기간과 사용 기간에 대한 속성인데요. 데이터를 얼만큼 저장하고 있을 것인지, 그리고 얼만큼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속성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기에 여러 가지 부위로 용량, 속도, 다양성, 신뢰성, 가치, 정확성, 휘발성 등이 있는데요. 처음에는요, 3V로 용량, 속도, 다양성으로만 이제 정의를 했었는데 그 중에 두 가지 신뢰성과 가치가 추가돼서 5V로 정의를 하고 그 이후에는 정확성과 휘발성이 추가되어서 7V로 이렇게 속성을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이제 가변성이랑 시각화 두 가지의 부위를 또 추가해서 빅데이터의 속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도 있습니다. 자, 빅데이터의 활용은 이 빅데이터가 정형, 반정형, 이 비정형과 같이 다양한 형태의 이런 대규모 데이터에 대해서 생성, 수집, 분석, 표현 등과 같은 이런 관련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개인화된 그런 사회 구성원별로 이 맞춤형 정보를 제공, 관리, 분석하는 이런 기존에는 불가능했던, 과거에는 불가능했던 이런 기술들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러한 빅데이터 어떤 활용이 지금 굉장히 많은 서비스로 이렇게 탄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다양하고 방대한 규모의 데이터가 미래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자원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결국엔 이 데이터를 가진 자가 최고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데이터가 있는 사람이 결국에는 갑이 되는 그런 시대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국내의 빅데이터 활용은 아직은 미흡하다라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우리나라도 다양한 어떤 데이터, 빅데이터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노력하는 많은 그런 뭐 사업 그리고 연구들이 존재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모바일 온리 시대의 개념과 특징입니다. 자, ICB 거쳐서 M입니다. M은 바로 모바일이죠. 모바일. 지금은 이제 모바일 혁명 시대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이 모바일 퍼스트 시대를 넘어서 모바일 온리 시대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상의 비즈니스 처리가 모바일 기반으로 처리가 되고 모든 서비스가 모바일 환경에서 제공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성세대와 사고, 생활 방식이 다른 신인류, 스마트폰이 낳은 신인류인 포노사피엔스 용어도 등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연결을 기반으로 시공간 제약 없이 일하는 이런 유목민을 뜻하는 노마드족도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 세계 어디서나 인터넷을 쓸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어느 공간에 있든 그리고 어느 시간에 일을 하든 이런 제약이 없이 뭔가 비즈니스나 업무 처리를 그리고 하다못해 나의 여가 취미 생활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말을 뜻하는 이런 노마드족이 증가하고 있는 추이죠. 자, 그리고 O2O 비즈니스 환경입니다. O2O. O2O는요. 이 오프라인 투 온라인을 줄여서 O2O라고 합니다. ICT 환경을 기반으로 온라인 소비자를 오프라인 매장으로 유도하는 그런 온 오프라인 융합 서비스이기도 한데요. 이 서비스 공급자와 수요자를 연결하는 플랫폼 기업이 O2O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O2O 기업들이 이 매출을 수수료, 광고료, 이용료, 정기 사업료, 그다음 가입비 등을 통해서 창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O2O 플랫폼을 많이 업체들이 이제 만들어서 활용을 하는데요. 그래서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연결할 수 있는 결제 플랫폼, 그다음 위치 기반 연동, 그다음에 서비스 플랫폼, 마케팅 플랫폼을 이렇게 연동하기도 합니다. 자, O2O는 이 비즈니스 환경이 이제 다양해짐에 따라서 이런 새로운 용어들이 등장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보면은 쇼루밍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쇼루밍.
이거는 백화점이나 쇼핑몰 등 오프라인 매장에서요 상품을 직접 봅니다. 그리고 상품도 한번 신어보거나 입어보거나 한번 살펴봐요. 그런 다음에 이거랑 똑같은 제품을 저렴하게 온라인에서 구매하는 그런 게 바로 쇼루밍입니다. 그러니까 오프라인은 말 그대로 우리가 직접 물건을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쇼룸이랑 똑같은 개념이 돼버린 거죠. 그 다음에 역쇼루밍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거는 역쇼루밍은 온라인에서 물건을 결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온라인에서 사진을 통해서 이 물건에 대한 정보를 통해서 거기에 대해서 만족하는 물건을 결제를 했겠죠. 그리고 인근 매장에서 물건을 찾아가는 방식인 거예요. 그래서 역쇼루밍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웹루밍이 있습니다. 이 스마트폰이 등장한 이후에는요 온라인으로 제품을 확인하고 오프라인에서 구매하는 이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이 제품이 좋나 한번 살펴봐요. 가격은 얼마지? 가격이 근데 오프라인이랑 가격이 똑같네? 그러면서 오히려 구매로 이어지는 이런 웹루밍이 있습니다. 그래서 쇼루밍에서 웹루밍으로 이렇게 점차 또 넘어가고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런 식으로 O2의 비즈니스 환경이 이렇게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옴니 채널입니다. 옴니 채널은 옴니, 바로 라틴어로 모든을 의미하는 이 옴니랑 그리고 제품의 유통 경로를 나타내는 채널의 합성어입니다. 기존에는 이 온오프라인 유통 채널에 ICT, 그다음 모바일 기술을 이용해서 소비자 중심으로 모든 쇼핑 채널을 하나로 융합을 하는 그런 옴니 채널이라는 그런 개념이 등장을 했습니다. 이 고객 정보를 좀 자동으로 인식해서 상품을 추천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에 따라 할인 또는 특별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옴니 채널의 이런 마케팅 전략은요. 고객의 이탈을 방지할 수도 있고 그리고 충성도를 높이는 데 있겠습니다. 말 그대로 페이나 포인트, 이런 픽과 같은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활용해서 이탈을 방지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옴니 채널의 급성장에는 이런 쇼루밍족, 역쇼루밍족, 웹루밍족, 그 다음 모루밍족 등 이런 크로스 쇼퍼의 증가와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옴니 채널, 바로 옴니 채널에 이제 사용되는 여러 가지 경로 중에 채널 중에 소셜 미디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모바일, 웹사이트, 그다음 콜센터, 그다음 인쇄, 이메일, 웨어하우스 같은 이런 다양한 유통 경로 채널들이 존재합니다. 자, 그다음에는 O4O입니다. O4O는요. 오프라인을 위한 온라인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온라인 for 오프라인인 거죠. 기존에는 O2O에서 O4O로 점차 이렇게 발전 확대되고 있는데요. 오프라인을 위한 온라인 서비스, 바로 온라인 노하우를 통해서 오프라인의 매출을 증대시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기존의 O2O 서비스는요. 오프라인, 온라인 공간을 단순하게 연결하는 그런 중개적인 역할만 수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온라인 기업이 보유한 기술이나 자산, 그리고 고객 정보들을 기반으로 해서 오프라인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를 하는 겁니다. 그에 따라서 새로운 수익을 창출하는 형태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O4O인 거죠. 기존 생태계를 그대로 유지를 하고 오프라인 공간에서 새로운 기술, 경험, 편의성 등을 제공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프라인 무인 점포 서비스인 바로 아마존 고가 대표적인 O4O의 사례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O4O는요. 결국엔 아마존은 대표적인 온라인 전자상거래 이 기업이었습니다. 근데 이 온라인에서 운영하던 그런 다량의 노하우, 그런 기술들, 그리고 아마존 고는요. 결제 자체도 일일이 상품을 찍고 바코드를 인식해서 이렇게 상품을 결제해주는 이런 캐시어가 존재하지 않고요. 그냥 내가 물건을 담고 나가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결제 수단으로 자동이 결제되는 그런 AI 기술이 도입된 그런 혁신적인 O4O 서비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밖에 우리나라 다방이라는 서비스의 다방의 다방케어 센터, 그 다음에 대표적인 또 야놀자의 코텔 등이 이런 O4O 서비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워터마크입니다. 이 워터마크는 멀티미디어 데이터인 이런 텍스트나 이미지, 비디오, 오디오 등의 이 원본 데이터의 제작자가 독특하게 추가한 어떤 특정 마크를 의미합니다.
이 제작자만 인식할 수 있는 이런 표식인데 시각적으로 구별하게 하거나 혹은 사람의 시청각으로는 구별이 불가능한 이런 특수한 데이터를 삽입하는 기술이 바로 워터마크입니다. 자신의 컨텐츠가 불법적으로 사용됐을 때 이 저작권자가 워터마크를 추출하여 컨텐츠의 소유권을 밝힐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거는 내가 소유한 나의 컨텐츠가 맞다라고 증명할 수 있는 용도로 워터마크를 이렇게 사용하는 기술입니다. 의도적으로 일부가 보이게 하는 방법, 그리고 육안으로는 전혀 보이지 않게 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워터마크를 파일에 추가할 때는 이 압축 프로그램 그리고 통신에 의해 데이터가 변형되거나 파괴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워터마크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이 현금이 되겠습니다. 현금, 바로 이 돈은요. 돈에는 이 복사 방지를 하기 위해서 특수한 여기에 이 배경 그림 그리고 특수 문양을 이렇게 삽입한 이런 다양한 이 복제 방지 워터마크 기술이 존재합니다. 자, 다음은 DRM입니다. DRM은 디지털 저작권 관리입니다. 디지털 저작권 관리는 이 디지털 컨텐츠의 저작권을 보호하는 강력하고 체계적인 기술이라 볼 수 있겠는데요. 그 아날로그와 달리 디지털 컨텐츠는 일반적인 특성이 바로 복제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간단하고 품질도 정품과 동일한 이런 대량 복제가 가능한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지털 컨텐츠는요, 강력하고 체계적인 그런 불법 복제 방지 기술이 요구가 되는데요. 그에 따라서 이 DRM 기술들이 탄생이 되게 되었습니다. 자, 그다음 스크램블링인데요. 혼합화, 스크램블링. 기존의 IPTV나 위성방송 등에서 주로 사용하는 기술입니다. 이 원본 데이터를 변형하고 그다음 셋탑박스를 통해서 정상적인 영상이나 음성으로 이렇게 변환을 하는 겁니다. 셋탑박스는 그 하드웨어 형태나 특정 앱을 통한 소프트웨어 형태로 이제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데요. 아날로그 방송의 경우에는 주파수 대역에서 분할된 신호의 위치를 변경하는 형태로 사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방송의 경우에는 제어키를 이용해서 데이터 암호화 기술로 암호화한 방송 신호를 송출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복호할 수 없다면 그 방송을 볼 수 없는 그런 형태로 이렇게 스크램블링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양자 암호 기술인데요. 양자의 중첩, 양자 얽힘 이런 상태의 복사 불가능성 이런 같은 이런 양자역학의 특성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암호를 생성하고 해독하는 작업을 수행하는 이런 양자 암호 기술이 또 최근 이렇게 연구가 되고 있는데요. 양자의 전류 방향, 기울기에 따라서 데이터의 선별이 이루어지는데 이 양자 암호 기술은 원칙적으로는 복제가 불가능하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전기와 전파로 이루어진 현재의 통신만으로는 이런 불가능한 다양한 암호화 작업을 효율적으로 수행을 할 수 있는 이런 양자 암호 기술이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이제 기술 발전을 거듭해야 돼서 지금 현재까지는 좀 바로 사용하기는 좀 어려운 기술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APT입니다. APT는 Advanced Persistence Threat입니다. 그래서 APT라고 하는데요. 특정한 표적을 대상으로 내부에 악성 코드를 침투시켜서 은밀하게 지속적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그 다음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침투해서 어떤 위협과 피해를 끼치는 이런 지능적인 해킹 수법이 바로 APT 기술입니다. 기존에는 이런 불특정 다수에 대한 투망식 해킹 수법과 다르게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기술적, 군사적으로 중요한 특정 대상이나 특정 피해자들을 정해서 공격하는 게 바로 APT 기술인데요. APT 공격을 통해서 장기적으로 정보를 수집을 해서 지속적이고 치밀한 공격을 감행할 수 있는 그러한 또 방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DDoS인데요. DDoS는 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입니다. 그 외부에서 분산된 컴퓨터를 사용해서요. 컴퓨터가 뭐 한두 대가 아니라 뭐 좀비 PC를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뭐 수백 대, 수천 대의 컴퓨터를 이용해서 그 어떤 서버에 과도한 트래픽을 발생을 시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사용자에 대한 서비스를 거부하게 만드는 그런 공격법입니다.
여러 이 수천 대 수백 대의 컴퓨터가 계속 그 해당하는 그 서버에 접속하고 트래픽을 발생시키다 보니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사용을 서비스를 이용해야 되는 그런 사용자들이 결국엔 서비스를 못하게 하는 그러한 방법인 거죠. 일반적으로 이제 악성 코드, 바이러스 등의 이런 악의적인 프로그램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일반 사용자들의 컴퓨터를 감염을 시킵니다. 그래서 감염시킨 그 좀비 PC를 만들어서 그 좀비 PC를 제어하고 그리고 특정 서버에 공격 명령을 내리는 이런 형태로 CNC 서버를 이용해서 공격을 수행하는 이런 형태로 디도스 공격을 감행합니다. 다음에 이제 전자금융 사기인데요. 해킹된 그 웹사이트를 통해서 상대 컴퓨터의 비밀 정보를 탈취하는 이런 행위입니다. 이거는 이제 상대 컴퓨터에 악성 코드를 설치해서 컴퓨터의 정보를 불법적으로 탈취해가는 그런 어떤 위협이 되는 그런 보안 이슈고요. 그리고 또 모바일 악성 코드가 또 존재하는데요. 이 모바일이 스마트폰이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이용이 되다 보니 여기에는 우리의 개인정보 그리고 금융정보 그리고 중요한 암호 그다음 히스토리 이런 것들이 대량으로 존재하는데요. 그래서 모바일 단말기를 대상으로 정보 유출, 불법 과금 등의 이런 악의적인 행위를 하는데 사용되는 악성 프로그램, 바로 모바일 악성 코드입니다. 초기 모바일 악성 코드의 목적은 뭐 단순한 전파 그리고 기능 마비였는데 이제 개인정보 유출이나 금전적 이득을 취하는 목적으로 점차 좀 악의적인 형태로 발전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랜섬웨어입니다. 랜섬웨어는 몸값을 의미하는 랜섬 그리고 제품을 의미하는 웨어의 합성어로 랜섬웨어라고 하는데요. 이 악성 코드 형태의 랜섬웨어 감염되면요, 컴퓨터 시스템에 대한 접근이 제한되고 그리고 저장된 문서, 사진, 동영상 등의 파일이 다 암호화되는 그런 황당한 그런 형태로 변형시킵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모든 파일에 대해서 접근도 안 되고 혹은 파일이 암호화돼서 이거에 대해서 읽을 수도 없게 되는 형태로 바꾼 다음에 이를 다시 원상복구 시켜주는 대가로 돈을 요구하는 그런 악성 코드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몸값을 의미하는 랜섬이라는 의미를 우리가 붙인 이유를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서 ICBM S까지 살펴봤습니다. 바로 시큐리티, 다양한 어떤 위협이 되는 부분과 그다음 보안에 대한 그런 기술을 살펴봤고, 그 다음에는 ICBM S 마지막 A입니다. A는 바로 인공지능 기술입니다. AI 지금 최근에 가장 중요한 그런 기술로 손꼽히고 있는데요. 1950년대 영국 수학자 앨런 튜링이라는 앨런 튜링이 이 당시에 튜링 머신이라는 그런 기술 논문을 발표하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자, 이때 80년대 잠깐 반짝하고 연산 능력의 한계로 큰 진전을 보지는 못했는데요. 그 침체기가 1990년대 초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에 미국 국방부 산하의 연구기구인 다르파에서요, 인공지능과 관련된 여러 주제에 대한 연구를 요청하면서 인공지능 시대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자, 2000년대 초반부터 인공지능 기술이 대형 시스템에 탑재돼서 다양한 용도로 사용이 됐는데요. 그런데 2016년도를 여러분들 다 기억하실 겁니다. 2016년도에 알파고가 굉장히 큰 이슈를 불러일으켰죠. 그래서 알파고가 바둑 최강자를 상대로 승리를 하면서 일반 대중도 인공지능의 그 역량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인공지능은 다양한 기술 중에서도 신경세포 뉴런의 기능을 모방한 그런 인공지능 전용 소자가 개발되면서요, 인공지능의 기능이 급격하게 향상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이 신경망을 토대로 한 그런 부분에 신경망 기반의 인공지능 기술이 이 높은 성능을 달성하면서 많은 산업의 이 활성화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기반 기술의 발전으로 전력 소비도 급격히 줄고 인공지능의 활용 영역이 빠르게 확장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자, 영상 하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이란?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와 함께 인공지능에 대해 공부해 볼까요? Artificial Intelligence. 먼저 간단하게 퀴즈를 풀어볼게요.
너무 쉽죠? 이렇게 우리가 쉽게 구분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지능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람의 지능을 흉내내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인공적인 장치 모두를 인공지능이라고 합니다. 와, 정말 빠르네요. 자, 우리 생활 속의 인공지능들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스스로 온도를 조절하고 유통기한을 알려주는 스마트 냉장고, 주인이 없는 사이 구석구석 청소하는 로봇 청소기, 스스로 운전하는 자율주행차까지. 이렇게 인공지능 덕분에 우리의 삶이 크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앞으로도 다양한 사람들의 일의 방식뿐만 아니라 우리의 직업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올 거예요. 이렇게 편리하고 똑똑한 인공지능 기술을 직접 개발하고 발전시키는 직업들도 계속 늘어나고 있답니다. 멋지죠? 사람과 인공지능이 함께 만들어낼 새로운 세상. AI 월드. 어때요? 기대되지 않나요? 네, 지금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이 인공지능 기술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 하나 또 살펴볼 텐데요. 함께 보시죠. 이건 엔비디아에서 이 AI를 통한 다양한 어떤 활용 기술들에서 소개하는 영상입니다. I am an explorer. Searching for the origins of our universe. 네, 갤럭시를 이제 분류하는 그런 문제를 AI를 통해서 할 수 있고요. 나사에 있는 이제 다양한 And charting 어떤 a safer 데이터에 path. 대해서 이 AI 기술을 통해서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I am a helper, moving us forward one step at a time 네, 이렇게 and giving 이 voice 장애를 to 가진 every 사람들에게 emotion. 이 AI를 통해서 좀 보조할 수 있는 혹은 대체할 수 있는 이런 기술들이 AI를 통해서 활용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 의료 분야에 대해서도 이 AI 기술이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And finding a needle in a haystack when every second counts. I am a visionary. 네, 이 비전 기술이 이런 예술 작품에 대해서도 예술 작품을 분석하거나 그리고 혹은 다른 어떤 스타일로 이렇게 예술 작품 자체를 이렇게 만들어내는 창작의 영역으로 넘어갈 수 있고요. 그리고 영화의 이런 다양한 영상 효과에 대해서도 이 AI 기술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 스마트 팩토리에서도 이런 다양한 제조 로봇들이 존재하는데 이런 로봇에서도 AI 기술이 굉장히 밀접되게 활용이 되겠죠. I am even the narrator of the story you are watching. 네, 이런 음성 기술도 이 AI를 통해서 음성뿐만 아니라 실제 이런 컴포징하는 음악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이런 일까지 AI가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And when the world faces its greatest challenge, I give us the power to take it on together. 네, 이런 배달 로봇, 자율 배달 로봇, 그리고 영상 기술 통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드론 I am 에서도 활용이 되고 있고요.
여러분들 엔비디아라는 회사가 사실은 어떤 회사죠? 여러분들 게임 좋아하는 친구들은 아마 엔비디아라는 회사 당연히 알 텐데요. 바로 GPU, 그래픽 카드를 만드는 그런 대표적인 회사죠. 근데 이 GPU가 이 인공지능의 시대에 접어서 굉장히 큰 인기 있는 그런 하드웨어가 되었습니다. 바로 GPU를 통해서 이렇게 빠르게 이 AI 어떤 학습과 그리고 또 그 추론을 하는데 사용이 되기 때문에요. 그러면서 이제 엔비디아도 마찬가지로 GPU를 활용한 이런 AI 기술의 선두주자로 이렇게 기술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AI 스피커입니다. 여러분들 집에 아마 하나 이상씩은 AI 스피커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아니면 AI 스피커가 꼭 없다 하더라도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이런 AI 이 기술을 사용할 수 있죠. 바로 이제 음성 비서가 탑재된 그런 스마트 스피커가 대중화되면서 인터넷, 가전 업체까지 스마트 스피커 시장에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AI 스피커가 대중화되면서요, 이 스마트 기기에 탑재된 음성 인식 기술이 사용자들의 생활 패턴도 변화시키고 있는데요. 하다못해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오늘의 날씨를 물어보거나 지금 시간을 물어보거나 혹은 지금 주식 시장의 어떤 가격 그리고 최신 뉴스들 이런 다양한 정보들을 단지 음성 인식으로 음성을 통해서 명령을 내려서 AI 스피커를 통해 우리가 정보를 얻는 그런 생활 형태로 발전되고 있습니다. 하다못해 어떤 음악을 틀어주라, 어떤 영상을 틀어줘, 영화나 드라마를 틀어줘 이렇게 명령을 내리면 그에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영상을 TV나 프로젝터를 통해서 스크린에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형태로 생활이 변화되고 있죠. 자, AI 스피커 시장이 가열되면서 음성 콘텐츠 확보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ICT 기업들의 AI 스피커 경쟁이 가열되는 것이 이런 수익 창출 때문은 아니고요. 이 AI 플랫폼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그런 부분이죠. 사실은 이제 AI 스피커를 굉장히 저렴하게 이렇게 또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이 판매를 통해서 내가 어떤 수익을 거두자라는 게 아니라 바로 AI 플랫폼을 내가 홈에 각 가정에 각 기업에 각 기관에다가 빠르게 AI 플랫폼을 공급하는 이런 형태로 접근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큰 이슈가 우리 삶에 밀접하게 사용이 되는 게 바로 AI 번역입니다. 바로 머신 트랜슬레이션이라고 하는데요. AI 번역 산업은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AI 스피커와 같이 우리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최근에는 AI 번역이 음성 인식과 이미지 인식 기술이 결합돼서 언어 서비스 시장에서 다양한 형태로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텍스트를 내가 뭐 한국어를 영어로, 영어를 프랑스어로 이렇게 번역하는 게 아니라 음성으로 혹은 이미지를 입력으로 주어면서 거기에서 또 번역을 시키는 그런 형태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품질의 언어 데이터, 데이터 용량, 번역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이렇게 학습시키는 딥러닝 기술의 조합이 경쟁력을 좌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럴 머신 트랜슬레이션으로 이 신경망 기반의 딥러닝 기술을 이용한 이런 번역으로 점차 이 품질을 향상시키고 있고요. 2016년도에 구글이 한국어, 영어, 중국어 등 8개 언어에 대해서 인공신경망 기반의 번역기를 발표한 이후에 계속 지속적으로 성능이 비약적으로 향상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데이터가 점차 쌓임에 따라서 그리고 신경망도 점차 이 발전하면서요. 더 좋은 이런 번역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영상을 하나 Yo 살펴볼게요. necesito uno, traducción rápido.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아마 다 설치되어 있을지 모르겠는데 구글 번역입니다. The Google Translate app has been updated with a conversation mode, letting you have 네, 이렇게 bilingual 음성으로 conversations in 음성 near real 인식을 time. 통해서 Just open up 음성에서 the app, 전달받은 select the two 내용을 languages you'd like to 다른 translate 나라 between, and tap the 언어로 microphone 이렇게 icon 번역을 to 시킬 수 speak. 있죠. Combien coûte cette application? How much is this application? It's free. Gratuit.
The updated app can 네, translate 그리고 street signs 지금 and other 보면은 text through 음성 your 인식뿐만 phone's 아니라 camera. To 이미지에서 use this word 이미지 lens, 인식으로 tap the camera icon, 바로 then point your 카메라로 phone at text found 들어온 on signs, 정보의 menus, 텍스트를 magazines, 이렇게 etc. 번역하는 The 걸 알 수 translation will 있습니다. appear on screen, superimposed over the image. Conversation mode can translate in and out of 38 굉장히, different languages, but the 많은 word lens 언어에 대해서 translations 제공을 are 해주고 more 있고요. limited. It only converts words into and from English with French, German, Italian, 지금은 Portuguese, 더 Russian, and 다양한 Spanish. 언어에 대해서 The translations 이렇게 aren't perfect, 트랜슬레이션 but 해주는 this app is a must if you're traveling abroad or you just want to get over a language barrier with a new friend. 네, 이렇게 해서 이 AI 번역이 좀 더 계속 지속적인 발전을 거두고 있고요. 그리고 AI의 또 중요한 발전 중에 하나가 바로 컴퓨터 비전 기술입니다. 그래서 영상 처리, 영상 분석, 그리고 영상을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대해서 기술이 발전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영상 한번 볼게요. 자, 보면은 동영상으로 존재하는 다양한 객체들, 이 동영상에 다양한 오브젝트들, 객체들이 존재하는데 이 오브젝트, 이 객체가 무엇인지를 실시간으로 이렇게 디텍션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person, truck, car, motorbike, 네, 이렇게 인식을 하는 걸 알 수 있죠. 여기 보면 horse, backpack, bus, person. 네, 이렇게 실시간으로 분석을 해놓고 있죠. 네, 이렇게 스키, 더, 백팩, 걸. bicycle, penguin, chair, book, ball, 네, 이런 식으로 계속 발전해서 지금 이거 이후에도 계속 지속적인 발전으로 더 높은 성능으로 결과로 이렇게 인식을 하는 오브젝트 디텍션하는 그런 기술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 AI의 그 오브젝트 디텍션을 통해서 또 다양한 컴퓨터 비전 기술을 통해서 이런 디텍션, 트래킹, 그 다음에 이 심도, 뎁스를 그리고 무브먼트 패스를 추적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ATM기에 이런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에 대한 이런 트래킹을 그리고 얼만큼의 사람들이 존재하는지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서 알 수 있고요. 다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서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리고 이 CCTV에 자동차 그리고 오토바이와 같이 이런 다양한 그 비헤이클이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도로 위에. 근데 그거를 실시간으로 어떤 차량이 어떤 색깔의 어떤 모델이 언제 지나갔는지를 이렇게 기록을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동차나 오토바이에 대해서 지나갈 때마다 이런 기록들을 이 딥러닝 기술을 통해서 누적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이렇게 넓은 광장에서 얼만큼의 사람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또 이 비전 기술을 통해서 체크해 볼 수 있고요. 네, 이렇게요. 지나가는 사람들. 자, 그리고 이렇게 그 페이스 디텍션을 통해서 그 멀리 있는 사람도 이렇게 그 다음에 순간 빠르게 지나가는
그 사람의 얼굴도 이렇게 디텍션을 해서 지금 어떤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를 이렇게 실시간으로 반영을 합니다. 네, 이거는 이제 범죄자를 찾는데 또 중요한 요소가 되겠죠. 네, 여기서도 이렇게 빠르게 디텍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여기서도요. 네, 이런 식으로 이 AI를 통해서 이런 CCTV 그리고 다양하게 이 CCTV에 잡힌 영상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거나 그리고 분류할 수 있는 이러한 기술로 또 AI가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AI가 또 활용이 될 만한 그런 부분이 어디일까요? 바로 자동차죠. 자, 최근 테슬라 FSD가 이렇게 공개되었는데요. 이 FSD에서 잡히는 이런 기술들, 단순히 이 카메라만 가지고 이 자동차를 자율주행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요, 마치 사람이 인식하는 것처럼 각각의 객체들이 어디에 있는지 이거를 실시간으로 빠르게 디텍션하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자동차를 자율주행해야 됩니다. 보면은 지금 각 카메라에 어떤 식으로 이 오브젝트들이 잡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부분이 길인지 그리고 어디가 오브젝트인지 이런 것들, 그 다음 로드 플로우, 이게 이제 로드 플로우죠. 로드 플로우. 그리고 여기 보면 그 레인, 그 차선을 인식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교통 표지판들, 그 로드 사인이죠. 로드 사인들도, 표지판들도 인식해서 그 표지판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고요. 결국엔 우리가 운전, 자율주행에 필요한 이 수많은 정보들을 실시간으로 이렇게 인식해 오는 것을 이 결과 영상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 기술은 바로 인공지능 컴퓨터 비전 기술의 발전으로 이런 어떤 영상 분석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된 겁니다. 네, 지금 계속 핸들에 손을 대지 않고 그냥 운전이 되는 결과를 볼 수 있죠. 그래서 목적지만 정하면 이제는 자율주행으로 오히려 사람보다 더 빠르고 안전하고 정확하게 운전을 해내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은 미처 인지하지 못한 것도 인지해서 그 사고를 미연에 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라 볼 수 있겠죠. 네, 그런 정지선도 잘 지키고 운전을 하고 있죠. 보면 지나가는 차도 이렇게 계속 인식을 하는, 오브젝트 디텍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목적지까지 도착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계속 이런 기술들이 발전해서 언젠가는 모든 차가 이렇게 자율주행, 그리고 사람이 없어도 내가 원하는 위치로 가거나 주차를 하거나, 네, 주차도 이렇게 자동으로 하는 걸 알 수 있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다양한 그 기술들을 살펴봤는데요. 4차 산업혁명과 함께 우리가 중요한 기반 기술 그리고 플랫폼으로 사용이 되고 있는 ICBA, SA 그 각각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